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너무 당연하게 사기라고 생각해서 고소했는데 만약 법원이 집주인한테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놀랍고도 중요한 법적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소중한 보증금을 떼었는데도 집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실제 판례를 가지고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실제 있었던 한 사입자 A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 합니다. 이 사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법의 허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해서요. 일단 이사 나가시고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바로 보증금 보내드릴게요. 뭐 사람 좋아 보이는 집주인의 말이었고 일부 보증금은 또 먼저 주겠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결국 A씨는 이 말을 믿어버린 거죠. 일단 일부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도 곧 주겠지 생각하고 짐 다 빼고 집 비밀번호까지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집주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뚝 끊겨버렸고 나머지 보증금은 감감무소식이었죠. 결국 분노한 A씨 집주인을 형사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법원의 판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주인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 아니, 잠깐만요. 속아서 집을 넘겨주고 돈을 못 받은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좀 불공평해 보이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법률적인 이유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사기죄라는 게 성립하려면요. 꼭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열쇠가 있거든요. 먼저 형법에서 망하는 사기죄가 뭔지부터 한번 보죠. 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려면요. 첫째, 누군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결과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증명되어야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법원이 A씨 사건에서 제일 먼저 따져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재산상 이익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A씨를 속여서 집에 점유를 돌려받은 것. 과연 이게 법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대법원 판례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과 법의 판단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점유할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다시 점유하게 된 건 사기죄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해볼까요?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보증금을 못 돌려준 건 두 사람 사이에 갚아야 할 빚 문제, 즉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이다. 하지만 거짓말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점유를 돌려받은 행위 자체는 형사상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을 뺏은 걸로 보긴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해석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고의성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집주인이 돈을 못 갚게 된 그 시점이 아니에요. 맨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바로 그 당시부터 세입자를 속여서 돈을 떼먹을 생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의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집주인 C씨는요, 계약할 당시에는 건물의 담보 가치가 충분해서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실패했고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된 거죠. 결과는 똑같이 돈을 못 돌려준 거지만 시작점이 다르죠? 그쵸.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돈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둘을 아주 냉정하게 구분합니다. 나중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돈을 못 갚게 된 것? 이건 사업 실패나 채무 불이행이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생각도 없이 계약한 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는 의도, 이걸 증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법적 현실을 듣고 나니 조금은 답답하고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네 가지는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곧 돈 줄 테니 비밀번호 먼저 알려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절대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 전액이 내 통장에 딱 찍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해야만 대항력, 즉 집주인에게 돈 주기 전엔 못 나가! 라고 버틸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법정에서 그때는 정말 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라거나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형사고소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내가 먼저 알고 똑똑하게 대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